여러분, 최근에 종로 3가 금은방 거리 한번 가보셨습니까? 혹시 이런 느낌 받은 적 없으세요? 평일 오후인데도 가게 안이 사람들로 북적이고 너도 나도 금 시세를 묻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금값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는 뉴스가 연일 터져 나오니 지금 안 사면 평생 기회를 놓칠 것 같은 낯선 조급함이 공기에 가득합니다. 마치 예전 부동산 광풍이 불 때 견본주택 앞에 줄을 서던 그 모습과 너무나 닮아 있습니다. 저도 이제 68입니다. 금융권 현장에서 40년 가까이 일하며 수많은 자산의 흥망성쇠를 지켜봤습니다. 그 시절 저는 은행 자산관리본부에서 근무하며 고객들의 돈을 지키고 불리는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 거리를 걷다 보면 30년 전, 40년 전 보았던 그 불길한 징후들이 자꾸만 제 눈에 밟힙니다. 여러분, 금은 안전자산이라고들 하시죠? 전쟁이 나도 경제가 망해도 금만 있으면 살 수 있다고 믿으십니다. 하지만 제가 현장에서 배운 진실은 다릅니다. 금도 때로는 당신의 전 재산을 반토막 낼 수 있는 무서운 투기 자산이 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금융권에서 40년 동안 자산 배분과 리스크 분석을 담당하다가 지난해 정년퇴직을 했고 지금은 작은 경제연구소를 운영하면서 은퇴자분들의 투자 상담과 자산관리 컨설팅을 해드리고 있는 박 소장입니다. 1997년 IMF 외환위기 당시 저는 시중은행의 자산관리팀장으로 그 환란의 한복판에 있었습니다. 당시 금 모으기 운동으로 전 국민이 장롱 속 돌반지를 꺼내올 때 저는 금이라는 자산이 가진 양면성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요즘 제 상담실을 찾는 분들을 보면 그때보다 더 위험한 상황에 놓인 분들이 많아 참으로 걱정이 큽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소중한 노후 자산을 지키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여러분의 금고에는 금이 얼마나 있습니까? 혹시 금값이 더 오를 거라는 믿음 하나로 무리하게 비중을 늘리고 계시지는 않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상황을 남겨주시면 제가 직접 읽고 조언해드리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금값 대폭락의 전조, 특히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1974년의 그 비극적인 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금값 폭락이라는 말이 생소하게 들리실 분들을 위해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금은 돈의 대체제입니다. 종이화폐가 가치를 잃을 때 금값이 오르는 법이죠. 많은 분이 금은 절대 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는데 이건 경제의 혈압을 무시하는 위험한 생각입니다. 금값도 수요와 공급, 그리고 무엇보다 금리라는 강력한 힘에 의해 움직입니다. 금리가 낮을 때는 금이 빛나지만 금리가 오르기 시작하면 금은 이자 한 푼 주지 않는 무거운 쇳덩어리가 될 뿐입니다. 제가 신입사원 시절이었던 1980년대 초반의 기억을 하나 꺼내보겠습니다. 당시 제 선배 한 분은 1970년대 중반에 금값이 폭등할 때 전 재산을 금에 걸었습니다. 1970년대 초반 온스당 35달러였던 금값이 몇 년 만에 200달러 가까이 치솟았거든요. 사람들은 금이 1000달러, 2만 달러 갈 거라고 떠들었습니다. 하지만 1974년 말부터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금값은 순식간에 40% 넘게 폭락했고 제 선배는 그 후 20년 동안 금값이 제자리를 찾지 못해 피눈물을 흘려야 했습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최근 금 시세가 온스당 2,400달러를 넘나들며 최고점을 찍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 저희 연구소에 70세 이순자님이라는 분이 찾아오셨습니다. 평생 시장에서 장사하며 모은 4억 원을 작년 말에 전부 실물 금발을 사는 데 쓰셨더군요. 금값이 계속 오른다는 뉴스만 믿고 고점에서 전 재산을 밀어넣으신 겁니다. 순자님은 제게 물으셨습니다. 소장님, 금은 안전하잖아요. 그런데 왜 요새 밤잠이 안 올까요? 제가 확인해 보니 순자님이 산 시점보다 이미 국제 시세는 출렁이고 있었고 실물 금을 살 때는 부가가치세와 수수료를 생각하면 이미 마이너스 15% 상태였습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확인하십시오. 여러분이 가진 금의 매수 평단가와 현재 수익률을 냉정하게 계산해 보셔야 합니다.
만약 실물금을 보유하고 계신다면 상가격보다 최소 20%는 올라야 본전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금값이 조금 오른다고 좋아할 게 아닙니다. 이미 세금과 수수료라는 함정에 빠져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금리와 금값의 잔인한 상관관계입니다. 금리는 돈의 사용료입니다. 은행 이자가 오르면 사람들은 굳이 금을 들고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은행에만 넣어둬도 이자가 꼬박꼬박 나오는데 보관하기도 힘들고 이자도 없는 금을 왜 가지고 있겠습니까? 1974년 폭락의 주범도 바로 금리였습니다. 당시 미국 연준은 치솟는 물가를 잡기 위해 금리를 급격하게 올렸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금에 몰렸던 투기 자금들이 썰물처럼 빠져나가며 금값은 수직 낙하했습니다. 제가 근무하던 은행 창구에서도 이런 일을 자주 봤습니다. 금리가 연 5%, 6% 올라가면 고객들은 금 통장을 해지하고 예금으로 갈아탑니다. 지난달 상담했던 58세 김 사장님 사례가 떠오르네요. 김 사장님은 퇴직금 일부로 금펀드에 투자하셨는데 최근 기준금리가 유지되거나 오를 기미가 보이자 수익률이 곤두박질 치기 시작했습니다. 김 사장님은 금이 인플레이션을 방어해줄 줄 알았다고 허탈해하셨습니다. 하지만 인플레이션보다 무서운 게 고금리입니다. 금리가 이토록 높은데 금값이 버티는 건 지금이 비정상적인 거품이라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여러분의 대출금리와 예금금리를 확인하십시오. 금리가 오르는 시기에는 금은 가장 먼저 버려지는 자산입니다. 만약 금값이 오르는데 금리도 높다면 그건 마지막 불꽃일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이미 경고등은 켜졌습니다. 세 번째는 인플레이션의 역설입니다. 흔히들 물가가 오르면 금값이 오른다고 하죠.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인플레이션 초기에는 금이 각광받지만 물가를 잡기 위해 정부가 긴축을 시작하면 금은 가장 처참하게 무너집니다. 1974년이 딱 그랬습니다. 석유 파동으로 물가가 미친 듯이 오르자 금값이 뛰었지만 폴 볼커 같은 강력한 인물이 등장해 금리를 20%까지 올리자 금값은 그야말로 종이 쪼고 가게 되었습니다. 당시 제 동료 중 한 명은 경제정책부처에서 일하며 이 과정을 지켜봤습니다. 회의실에서 매일같이 금리를 올리겠다는 보고서가 올라오는데도 시장 사람들은 설마 하며 금을 사들였답니다. 결과는 참혹했죠. 물가가 잡히는 순간 금을 지탱하던 유일한 기둥인 공포가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 시장도 비슷합니다. 고물가가 잡힐 것 같다는 신호가 조금만 나와도 금값은 단 하루 만에 5%, 10%씩 폭락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지난주에 저희 연구소를 찾아온 38세 직장인 이지훈 씨는 금값이 인플레이션 때문에 절대 안 떨어진다는 유튜브 방송만 보고 영끌에서 금 투자를 했다고 합니다. 지훈 씨에게 제가 물었습니다. 지훈 씨, 만약 내일 당장 물가가 안정됐다는 발표가 나오면 금을 누가 살까요? 지훈 씨는 대답을 못했습니다. 여러분도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물가가 안정된 세상에서 이자도 안 주는 금을 보유할 이유가 있는지 말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 위기에서 살아남기 위한 3가지 대응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포트폴리오의 금 비중을 기계적으로 줄이라는 겁니다. 제가 40년 넘게 투자를 하며 배운 가장 큰 교훈은 자산은 골고루 나눠야 한다는 겁니다. 1997년 IMF 때 살아남은 분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한 바구니에 달걀을 담지 않았다는 겁니다. 금이 아무리 좋아 보여도 전체 자산의 10%를 넘지 않게 조절하십시오. 만약 지금 비중이 그보다 높다면 욕심을 버리고 일부는 현금화해서 안전한 예금으로 옮기셔야 합니다. 제가 상담했던 김태현 씨라는 분이 생각납니다. 이분은 금값이 오를 때마다 조금씩 팔아서 현금을 확보했습니다. 주변에서는 바보라고 놀렸지만 결국 금값이 출렁일 때 이분만 웃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금고를 열어보십시오. 내가 가진 금이 내 전 재산의 몇 %인지 계산해 보십시오. 10%가 넘는다면 지금이 탈출할 마지막 기회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현금 흐름이 발생하는 자산으로 이동하라는 겁니다. 금은 배당도 없고 이자도 없습니다. 그저 남이 매가 산 가격보다 비싸게 사주길 바라는 투기일 뿐입니다. 하지만 우량주나 채권, 혹은 작더라도 월세가 나오는 상가는 매달 나에게 현금을 가져다 줍니다. 제가 근무하던 은행에서 수백억 자산가들을 관리할 때 보면 그들은 절대 금에 올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금은 아주 작은 보험으로만 들고 있고 진짜 부는 매달 현금이 들어오는 시스템에서 만듭니다. 은퇴하신 분들에게 금은 독이 될 수 있습니다. 당장 생활비가 필요한데 금값은 떨어지고 팔 곳은 마땅치 않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한 달에 10만 원이라도 이자가 나오는 곳에 돈을 두십시오. 금값이 40% 폭락해도 내 생활을 지켜줄 방패는 오직 현금 흐름뿐입니다. 지금 당장 여러분의 투자 종목들을 나열해 보시고 매달 나에게 돈을 주는 자산이 얼마나 되는지 확인하십시오. 세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실물 금보다는 금 ETF나 금 펀드 같은 금융상품을 활용하라는 겁니다. 실물금은 사고 팔 때 떼이는 돈이 너무 많습니다. 부가가치세 10%에 수수료 5%, 이미 마이너스 15%로 시작하는 게임입니다. 제가 현장에서 일할 때 실물 금발을 사러 오시는 분들을 보면 항상 말렸습니다. 꼭 금 투자를 하고 싶다면 수수료가 싼 금융상품을 이용하십시오. 그래야 위기 때 즉시 팔고 도망칠 수 있습니다. 실물금은 무겁고 위험합니다. 도둑 맞을 걱정에 잠 못 자는 분들도 여럿 봤습니다. 자산관리의 핵심은 유동성입니다. 내가 원할 때 바로 현금으로 바꿀 수 있어야 합니다. 금값이 폭락하기 시작하면 실물금을 매입해주는 금은방들은 문을 닫거나 매입가를 터무니없이 낮출 겁니다. 그때는 이미 늦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가진 금이 당장 현금화가 가능한 형태인지 다시 한번 점검하십시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제2의 1974년. 금값 폭락이 올지 안 올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확실한 건 시장은 이미 과열되었고 지문은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금값은 영원히 오르지 않습니다. 폭락의 순간은 언제나 모두가 환호할 때 소리 없이 찾아옵니다. 1997년 IMF 당시 살아남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특별한 재능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설마 하는 마음을 버리고 최악의 상황을 준비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빚을 줄였고 거품 낀 자산을 정리했으며 현금을 모았습니다. 반대로 무너진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금값이 더 오를 거라며 대출까지 받아 금을 샀던 사람들. 경제 위기는 나를 피해갈 거라며 아무것도 하지 않았던 사람들은 결국 평생 모은 재산을 잃고 말았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듣는 여러분은 이제 선택해야 합니다. 역사의 교훈을 얻어 준비할 것인가? 아니면 남들처럼 설마 하며 살다가 뒤늦은 후회를 할 것인가? 저는 여러분이 전자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자산관리는 수익을 많이 매는 것이 아니라 내 가족과 내 노후를 지킬 수 있는 마지막 보루를 만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매일 아침부터 작은 행동 하나만 바꿔보십시오. 여러분의 자산 목록을 종이에 적어보십시오. 금의 비중을 확인하고 매달 들어오는 현금이 얼마인지 계산하십시오. 그리고 금값이 만약 40% 떨어진다면 내 노후가 어떻게 될지 냉정하게 시뮬레이션 해보십시오. 그 작은 진면이 위기에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저 박 소장이 여러분의 그 걸음을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